정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7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4선 국회의원, 제10대 주중대사 역임. 북한에게 끌려다니거나 굴종적인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너희들도 상식적인 이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 장관의 국회 복귀설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권영세 장관이 바라본 남북관계와 내년 총선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이고 올해가 정전협정 70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지고 남북 관계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함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전망, 그리고 내년 총선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어요. 예. 네, 먼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한 걸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 그렇습니다. 제기했는데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소송액이 보니까 477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우선 그 형식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그 2020년 6월 16일이지요. 그 폭파한 네. 날이. 그래서 만 3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그 이 법률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사실은 그런 형식적인 거 외에 지금 뭐 물론 일각에서는 당장 그게 뭐 북한으로부터 저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네. 집행을 당연히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접촉 양식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거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습니다. 피고가 북한인데 우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100%다 예. 이렇게 밝힌 바 있으신데요. 말씀하셨듯이 승소하더라도 북한의 뭐 지금 재산을 강제 재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괜스레게 긴장된 남북 관계를 더욱 갈등 국면으로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예, 물론 뭐 당장은 그 북한 입장에서 여태까지 우리 정부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 관계 양식을 만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어떤 회담을 하기 위해서 뭐 뒤로 굉장히 양보를 하면서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굴종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남북 관계의 어떤 양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그게 그 남북 관계가 총일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네. 수많은 접촉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시설물 무단 철거 등에 예.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게 네. 지금 이 말씀하신 그 공동연락사무소라든지 개성공단 지원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산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개성공단에서 무단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금강산에서 건물 철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 개인들 혹은 개인 법인들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라 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그중에 그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 절차를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네. 1년의 소송까지 온 걸 보면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지요? 여러 그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그리고 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남북간에 계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네. 그때마다 우리가 좀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식으로 남북관계를 접촉을 해 나가는 거는 그 대화가 계속되기도 어렵고 대화가 일시적으로 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제대로 된 결실을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에서 계속적이고 또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정상적인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 그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정부 들어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전략적 틀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중로와는 긴장 관계인데요. 군이야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통일부는 좀 더 유연한 대북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일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군이라든지 네. 외교부라든지와 같은 이 보조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남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부는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협력 혹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네.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요. 또 제가 취임한 직후입니다마는 그 북한에 이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뭐 그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경하고 원칙에 입각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남북관계 특수성상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접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의 남북 간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대화의 공간이 열려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바로 정상회담의 공간이 열리기는 쉽지는 네. 않겠지요. 그리고 지금 뭐 이 통신선까지 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공간이 사실은 그 쉽게 열릴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의외로 북한이 좀 어려워지고 또 혹은 북한이 필요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의하고 있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의외로 빠른 시간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임기 내 그럼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저는 뭐 임기 내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도 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도 초기 한 1년여 동안이 거의 대화가 없는 상태였다가 네. 급작스럽게 진전이 돼서 그 역사상 처음에 남북 간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번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돌파구가 열릴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뭐 고위급 회의를 제안했고 북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일본 사이의 협상을 뭐 대화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네. 고위급 대화도 있었고요. 이러다가 자칫 우리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일본과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이 어쨌든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일본과 남북자 관계에 있어서 이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생각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의 대화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저희는 원칙적으로 환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일본과만 대화함으로써 이 한일미일 네. 요 사이 관계의 어떤 그 웨지를 좀 박기 위해서 좀 약간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미일 관계는 굉장히 성숙해져 가지고 네. 지금 그런 이 전술이랄까 전략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북한 전원회의에서요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예. 꼽았습니다. 북한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셈인데 뭐 빠른 시일 안에 재발사하겠다 이런 점도 예고를 했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재발사에 대해서 좀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그 8차 전원회의에서 사실은 내용이 그 예상외로 별게 없는데 그 중에서 뭐 좀 이렇게 주목되는 부분이라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제가 군사 쪽이나 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생각보다 그거를 고쳐서 다시 재발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시간이 필요하군요. 예. 네. 그래서 우선은 결함을 찾아야 되고 그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로 그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은 그게 또 온 뭐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하려고 그럴 테니까 저희들은 뭐 아주 세밀하게 워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좀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 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한의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 비서가 대남 업무일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이게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떤 증빙이랄까요? 네. 그렇게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남 부분 그리고 대외 부분, 소위 통일전선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철을 불러들였고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올드보이를 한 명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근데 그 현재까지 지금 이런저런 부분에서 뭐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첫 번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김영철 경우에 있어서는 대남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 대일 대미 관계도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남 관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경하고 도발을 했던 주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김영철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도발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비를 철저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일 대미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악법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뭐 여러 차례 여러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헌법상 가치들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알 권리를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상의 처벌 조항을 보더라도 처벌 조항이 뭐 지나치게 좀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 이 또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처벌 조항의 형식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다 이런 어떤 외신 보도를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장관님께서 좀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저희 정부,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아사자들이 좀 생기고 그게 전국적으로 좀 퍼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장마당에서 원칙적으로 이 식량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몰래 거래되는 식량들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고, 한편으로 또 그런 인도적인 위기가 뭐 대규모로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뭐 조만간에 국제기구가 개입이 되게 되면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든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딸 김주애가 자주 등장하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여러 해석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김주애가 등장하는 거는 뭐 이제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후계 구도를 벌써 생각을 한다.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이제 뭐 한 40 전후고. 물론 그 지금 1m 한 70 정도 되는 키에 몸무게가 140kg 전후가 되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가족력상으로도 뭐 이 심혈관계통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본인도 뭐 걱정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후계를 준비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주애 부분은 뭐 당장 후계는 걱정을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분명하게 이제 세습으로 가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선전을 하기 위해서 자주 동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애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습 구도로 갈 것이다. 이 점을 시사한다. 그렇죠.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막말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항의했더니 중국 정부는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서 맞대응하기도 했는데 남북 관계로 해서는 뭐 중국의 역할이 있고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주중 대사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 중국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그 우선 싱하이밍 대사가 뭐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데 네.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잘 아는데 이번에 분명히 좀 뭐랄까요 무도한 얘기를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발언이 우리 우리 공간에서 한국 공간에서 이루어지든 중국에서 이루어지든 이렇게 한다면 한중 관계가 이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된 필요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이 한중이 특히 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한 이 태도로 나온다면은 얼마든지 뭐 이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요,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 친강 외교부 장관이죠. 워싱턴 초청했는데 거기 응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몇 달 내에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미중 간의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미중도 지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동안 많이 그렇죠. 흘러갔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이 그 소위 글로벌 그 G2로서 네. 양대 강국으로서 지금 같이 불안한 국제 관계에서 지금 같이 불편한 그 미중 관계를 가져와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물론 뭐 이 디리스킹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 유럽 쪽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네. 그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이별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아마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 경제적인 문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그 좀 이 현재보다 전향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네.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지금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위한 통일부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 남북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가는데 또 그 중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어떤 그 이 평화 건설적인 남북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 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그 뭐 여러 가지 조건 달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걸 한 가지 더 할 부분은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는 지금 당장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도 좀 지켜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 확고하시잖아요. 언제쯤 지역 구민들 속으로 들어갈 계획이세요? 지금 뭐 아직은 제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언젠가 다시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뭐 의중을 좀 전했습니까? 벌써 후임 장관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건 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획기적인 남북 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당사국 입장에서 좀 더 긴밀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가 푸틴 정부를 상대로 한 무장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봉합 수준에 들어갔지만 푸틴 대통령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송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내전으로 치닫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모스크바가 현재는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이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로스토프주에 이어 보로네스주까지 점령을 하고 모스크바 도착 200km를 앞두고 있었는데 밤사이 돌연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남부에서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도로 곳곳에 대한 통제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벨라루스 루카센토 대통령이 자원해서 푸틴 대통령과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을 상대로 중재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양측 모두 유혈 사태를 피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한 발씩 물러난 겁니다. 그 결과 일단 바그너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의 야전으로 돌아가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프리고진과 바그너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란 사태가 하루 만에 일단락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최대 위기는 피했지만 내부 균열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러시아 용병기업 수장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군부를 향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20시간 만에 철수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3일 이전에도 프리고진과 러시아 국방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탄약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 공방전이 한창일 때 철수하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러시아 정부군이 바그너 부대 주둔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죠. 상세한 내용과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바그너 부대와 러시아 국방부 사이에 불협 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프리고진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돈을 접수하고 모스크바로 이렇게 북진을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네. 아까 이제 기자분이 그 일촉즉발 점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드러난 모습은 마치 평상시 부대가 이동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이를 가리켜서 우크라이나나 서방의 오판을 유도하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러시아 정부로서는 이제 유혈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지만은 뭐 후유증이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수장님, 푸틴 러시아 네. 대통령이 TV 예.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었는데 네네. 프리고진과 병사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왜냐하면은 이번 반란 시도가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된 것이 아니라 제3자, 뭐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이제 이제 상황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가혹한 처벌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페스코프 크레물린 대변인도 현재로서는 책임자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유혈 사태 회피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과거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다던데 우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과 같이 앞으로 반기를 드는 사태의 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우선 이 사람은 그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고 61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요식업 그룹인 콩코르드사를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 고위층이 이제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그 출입을 많이 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가끔 이용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푸틴의 요리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실제 뭐 푸틴의 요리사는 아닙니다. 이제 네. 그가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은 식당업, 요식업 때문이 아니고 다 아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났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물어보신 대로 이 프리고진의 어떤 자기가 이제 자기 인기에 취하다 보니까 주제 넘은 모험주의
또는 과도한 애국심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아무리 그가 전투를 잘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전 지휘관이지 전쟁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부가 프리고진의 바그너 부대하고 계속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런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반란 미수 사태가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그 어느 정도냐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죠. 네. 그동안 이제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만 러시아 내부에 이제 분열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이 그 더욱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그 서방에서 얘기하는 그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체제 성향의 인물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영웅주의, 모험주의, 과도한 애국심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네. 이번 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직년 변호사, 현건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띄운 국회의원 정원 축소, 이게 뭐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애초에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대표성, 비례성을 높이자 이 점이었는데 이게 의원 정수 축소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뭐 그런 지점도 없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개혁의 핵심은 뭐겠죠? 결국 국민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 뭐 조금 뒤에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또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국민적 여론은 무능하고 지금 부패한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 국회의원의 그 개혁의 핵심은 오히려 의원 정수를 줄여서 좀 더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에서 정치개혁 그 3대 방안을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얘기한 것처럼 의원수 10% 감축. 두 번째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관철, 네. 세 번째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지금 그 국회의원 정수 10% 줄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헌법 41조 2항에 보면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돼 있다라고 네. 합니다. 결국 200명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300명이어야 되거나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굉장히 많은 다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여서 효율적인 국회, 마치 이제 그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듯 국회도 조금 더 작은 정부로 해서 효율적 국회를 지향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국회를 늘리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인다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합당한 것이고 네. 그와 같은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치개혁에 첫 깃발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또 이같이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뭐 김기현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뭐 처음 꺼낸 건 아니고 많은 네.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지역구 축소보다는 이제 비례대표 축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례대표가 47명인데 그거를 뭐 10% 정도 줄이자, 그러니까 30명 정도 줄이자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에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치 뭐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학자들은 비례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네. 지역구를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구 줄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인구가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이라든지 영남이라든지 호남 같은 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가 다수장인 지역 강원이라든지 영남에서 인구 줄은 지역에서 지역구 줄이겠다. 감소하겠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걸 못할 겁니다. 아마 당내에서도 아마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구 어느 하한선 이하는 우리가 이번에 줄이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당장 아마 당론 채택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는 줄이지 않고 그냥 비례대표만 줄이겠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뭐 국회의원 줄이자 그러면 다 좋아하죠.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세비만 많이 받아가냐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 방향 과연 오르냐.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거구제 개혁에 관련해서 1년 전에 해야 된다 그래도 전원회의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결국 지역구 문제 아니면은 선거제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제기한 걸 보지만 뭐 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아마 당론 채택도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불법 자금과 사생활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탈당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 의원 사태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부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본격적인 물갈이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TK발 물갈이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TK, PK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의 70%까지는 물갈이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그 물결이 경북, 대구 경북, 이른바 TK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내부적으로 그 우려 내지 기대가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울경 같은 경우에 그 14명의 국회의원 중에 8명 정도가 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초선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무능하다 그런 비판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이 내용은 그냥 어떤 괴담 수준이 아니고 특히 이번에 황보승이 그 의원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제 어떤 그 뭐 사실 본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관계되는 그 경제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사회 그 지역 그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국회의원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률적 문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론 인터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 음모론을 떠나서 구체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이 현재화되면서 공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이제 이것이 물갈이의 신호탄을 넘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 나아가서 대구 경북까지도 지금 그 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그 민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황보 의원의 이 사태를 염두에 두면서 향후의 어떤 그 전국 변화에 굉장히 촉각을 일으키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검사 공천이네 뭐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지역에서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한경택 부원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지도부 연일 뭐 검사 공천은 없다, 시스템 공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강세인 영남 지역의 의원들이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 검사 공천 없다 그러지만 다들 국민의힘 분들 만나보면 김기현 대표가 공천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이제 용산의 뜻대로 되지 않겠냐인데 지금 네.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도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특정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성근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두세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빈자리에 검사 출신이 거론되다 보니까 뭐 속동현 고검장이라든지 주진우 지금 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부산에 이제 뜻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지역적으로는 예전 같으면 이제 TK에서 먼저 물갈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은 팽팽하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민주당도 어느 정도 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바꾸지 않았는데 지금 아마 이제 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MB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가까운 분들이 부산 출신이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산부터 아마 물갈이 되는데 1년에 하면 지금 원래 15분이었죠. 황보승이 의원 빠지니까 14분인데 한 두세 사람 빼고는 전부 물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지역적으로는 PK에서 시작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TK가 아마 주된 핵심적이 되겠죠. 강남권도 들어오겠지만. 근데 검사 출신들에 대한 공천이 없다 그러지만 뭐 주진우 이시원 이런 분들 또 얘기 보면 당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이분들은 뭐 검사 출신이 아니라 네. 우리 정권 수립에 기여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직 검사 그렇죠. 출신 현직 검사는 제가 보기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전직 검사 출신들일 텐데 네. 결국은 아마 보기에는 이게 말씀처럼 대대적인 물갈이, 초선 물갈이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물갈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게 당시 원고에 없었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배경에서 그 나온 원고에는 없었지만 아마 전에 뭐 최고위원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영장 날아왔을 때도 당내에서 뭐 이탈표가 뭐 몇 표니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20명에서 30명 논란이 있었는데 다음에도 이제 어쨌든 뭐 영장이 날아올 수 있겠고 그랬을 때 당연히 아마 뭐 비명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당대표 사퇴하면 우리가 뭐 처지하겠습니다든지 아니면 뭐 공천권을 보장하면 우리가 하겠다든지 이런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대표로서의 권한이나 이거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본인의 뭐 어쨌든 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당 개혁이라든지 이거를 본인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승부수를 던진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내가 뚫고 가겠다 이런 어떤 뭐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이 띄었잖아요. 네. 첫 쇄신안에 대해서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소수의 목소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향후 갈등의 촉매제가 될 건지 어떻게 진단하세요? 특히 이제 민주당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그 민주당의 어떤 성과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혁신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취지로 지금 일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것이 이제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뭐 다가오는 태풍급으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친명계가 상당 부분 그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결국 그에 대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는 가운데 네. 지금 이 부분이 단순히 잠재적인 어떤 차찬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논의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생적 요인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중앙지법 사건 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조금 더 길어지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 이런 부분 특히 이제 1심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선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올해 내로 선거될 가능성이 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결국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혁신위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격동의 소용돌이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좀 더 긴 호흡으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 네. 귀국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방탄 벗어 네. 던졌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등판 김은경 혁신이 출범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쨌든 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와서 어쨌든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 어쨌든 뭐 대선을 염두에 두는 후보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동안 1년 동안 정치 행위를 하겠다는 당연하죠. 의지죠. 네네. 정치 행위를 할 걸로 당연히 예상되고 있고 아마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뭐 호남이라는 기반도 있고 뭐 도지사도 했고 이러지만 대중성이 좀 이재명 대표보다 약하지 않느냐 이런 네. 지적이 있으면 아마 대중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나고 어떤 지지세를 얻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제 대선 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혁신위도 만들고 했지만 이거를 굉장히 어쨌든 세게 나가서 현역 물갈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체라든지 하지 않으면 사실은 총선 어렵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거의 뭐 50% 이상 80%, 70%까지 이제 바꾼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다음 총선은 어떤 인물을 많이 좀 그렇죠. 신선한 인물 또는 제대로 된 인물 그렇죠. 경쟁이 결국은 되겠죠. 총선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기려면 아마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낙연 대표도 정치를 할 것이고 어쨌든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혁신위도 제대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연히 뭐 본인한테 기회가 안 온다는 거는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심포지엄 열었습니다. 또 그 전에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총선 출마 시사를 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역구 활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친박계 인사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움직임을 펼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결국 이분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TK 신당론 이것이 하나의 정치의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별적인 활동 내지
이런 그 개별적인 무소속 출마는 변론으로 TK 신당론은 저는 실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 정당법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전국 5개 이상의 어떤 그 지구당이 있어야 되는데, 시도당이 있어야 되는데, TK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안종범 그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최경환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TK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시스템 하에서 과연 TK 신당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네. 정치적 맥락,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지지율로 내년 여당은 선거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 네.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자체를 누구보다도 사실 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어떤 그 TK 신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국민의힘 자체가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개별적인 어떤 개인적인 영향에 따른 무소속 출마는 변론으로 그것이 정치 세력화돼 가지고 TK 신당으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특별한 움직임을 펼칠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죠.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지난 그 작년에 있었던 대구 시장 선거에 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저도 또한 대구 경북의 그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징으로 남아 있기를,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물러나 있기로 하는 그런 정서가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팅해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움직임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네. 출마설에 신당설 얘기까지 나왔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호남 신당 얘기를 하자 우상호 의원은 뭐 같은 소리다 이렇게 네. 아주 뭐 직격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이 뭐 길 없는 길을 간다고 했으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또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뭐 직도 잃었고 뭐 부인도 그렇게 됐고 딸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지금 뭐 세 가지 시나리오 나오죠. 지금 뭐 관악구 봉천동을 이사 왔기 때문에 관악 을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고향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이라든지 영남권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부산 같은 데 가서 좀 바람이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만 본인은 아마 이제 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으로 만약에 입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제 관악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무소속이든 뭐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호남권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네. 다른 지역에서는 무소속이나 제3당으로 당선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1대1 구도로 만약에 붙었을 때 본인의 뭐 이름값, 네임밸류도 있기 때문에 강성 가능성이 있다고 볼 텐데, 근데 사실은 지금 여론은 뭐 부정적 여론이 조금 높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게 많아서 본인이 아마 근데 지금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인 의사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딸 얘기 나왔을 때는 분명하게 아니다 그랬지만 본인 얘기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다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죠. 신평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칩니다. 조국 정치권 뛰어들면 야권 당해낼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관악 출마를 아주 뭐 거의 확신하는 듯한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뭐냐면은 그 심평 교수님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그 심 교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입장과 사실상 이른바 EEJ 전략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여건이 조국 전 장관을 최대한 그 지원을 해서 사실상 출마하게 부추긴다는 그런 두 가지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사실 조국 전 장관은 누구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황태자, 사실상 정치적 대리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 그 포스트 이재명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에 이낙연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지금 네. 조국 전 장관이라는 견해도 사실상 지지하는 속에서 강하게 지금 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심평 교수님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오는 것이 중도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 열심히 나와서 반드시 출마해 주십시오라는 이른바 이재희 전략도 적지 않게 숨어 있지 않은가 그런 네. 맥락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 경찰청이 홍준표 시장 네.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게 뭐 단순한 어떤 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때문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또 함의가 있느냐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번 퀴어 축제 때도 공무원 500명하고 경찰 1,500명 대치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야당 시장도 아니고 여당 시장인데 참 이례적입니다. 지금 영장 청구는 그러니까요. 물론 뭐 퀴어 축제 전에 했다 그럽니다만 이게 고발한 건 2월 달에 한 거거든요. 지금 더구나 뭐 선거철도 아니에요. 네. 선거법도 보니까 뭐 이 대구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에 본인 홍보 많이 했다 그러는데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래라고 돼 있지만 그걸 일일이 뭐 세서 이런 분이 없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뭐 후쿠시마 반대도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대통령실과 상의 안 하고 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선거철도 아니고 2월 달에 고발한 거를 왜 지금 압수수색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선긋기 더 나가지 마라. 더구나 또 대구시장 홍준표 대표가 총선에도 제가 보기에 좀 관여하려고 할 수 있어요. 네. 내 사람들 좀 공천 달라.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좀 선긋기 아니냐. 더 나가면 안 된다. 저는 뭐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어떤 해석들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 대표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이란 것은 공권력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경찰에 대한 비난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의로도 읽혀지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네. 결국 여당 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홍준표 시장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법률가로서 이와 유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제가 그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선법 문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은 선관위에서 행정 네. 지도를 해서 내리도록 하는 것이지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압수수색을 한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청의 어떤 대응 자체가 어떤 비판받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 봐서 문제가 적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압수수색을 해서 진행할 만큼의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의 항의가 상당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야가 수산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찾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윤재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서 시장 안에 설치된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에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사실 지난주에 가락시장 가가지고 회를 이렇게 사먹은 네. 기억이 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후쿠시마 지금 원전과 관련되는 물을 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해서 가락수산시장에 팔이 날리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하고 소금값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뭐냐 이렇게 얘기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먼저 수산물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행보과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매일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직접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국민들에게 이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문진 시장을 찾고 동해안에 잡힌 강원도 강릉에서 최고위원회를 네네. 열었습니다. 지금 오염수 특히 반대 집회 전국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부산에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인천에서 했고 지금 강원도에서 할 텐데 7월 1일 날은 아마 이제 서울에서 뭐 종합 보고 대회를 하고요. 나머지 네. 충청 그다음에 뭐 호남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단순히 반대도 있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또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확실한 입장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도 만들어라 이걸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 안 그래도 일본 오염수 투기 문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실 상태인데 우선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핵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은 일본 정부에게도 일본 시민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수산업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도보 순례한다고 하고 단식하겠다고 나선 의원까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공천 한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MBS,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네. RN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지율에 미친 현안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외 순방이겠죠. 네. 해외 순방 가면은 더 주목받고 어떤 성과물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 또 MZ 세대가 더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큰 폭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내려가는 원인이 있다면 그건 대체적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오염수 관련된 부분. 네. 이 부분이 더 많이 인식됐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4박 6일 프랑스, 베트남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네. 파리에서 직접 영어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섰는데요. 이번 해외 순방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장 빠르게 조사돼서 나온 게 CBS가 RN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인데요. 이게 네. 0.2%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0.3%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미국 순방 때 그 영어 실력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개최 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개최국이 선정이 됐더라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다면 큰 폭으로 상승 효과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게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순방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 같고 특히 나가시기 전에 그 교육 수능 이슈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방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장차관 인사 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번 인사가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바로 임명을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 말씀하셨던 대로 수능과 함께 이제 인사도 상당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과연 또 이 여론 영향이 장관이나 차관 또는 심지어는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이동관 특보에 대한 그 임명과 이에 대한 영향이 될 텐데, 글쎄 이제 영향은 주어지겠지만 이게 아주 큰 폭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진영으로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나 또는 무당층,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평가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체로 인사를 물어보면 대통령의 긍부정하고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대체로 긍정적이기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네. 정작 이것 때문에 인사를 못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장님, 여야 네. 당 대표들 국회 교섭단체 연설 살펴볼 텐데요.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정수 축소, 네. 이재명 대표는 불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조했는데 네.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양당 대표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은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현실 가능성 여부거든요. 그래서 의원 정수 축소는 이게 10%, 30명을 줄이겠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나머지 두 가지도 이게 이제 당에서 실질적
추가적인 이제 백업 작업이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은 그 이 혁신위에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포기 사역서를 제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 이제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연관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네. 지지층은 아직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현재 그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그렇습니다. 개정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현 가능성 그리고 향후 지지율과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더 늘리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국민 여론에 물어보면은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으니까요.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의견에 엇갈리는 것도 있고 여야 간의 협의도 힘들 뿐더러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크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이슈도 아닐 뿐더러 국민들로 봐서는 민생이 더 급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이슈라는 것은 지속성과 파급성인데 지속도 오래 안 되고 파급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뭐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부에서는 지금 반발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당내에서는 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혁신위의 그 전체 소속 의원의 선언도 같이 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반발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좋았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뭔가 내가 헤쳐나가겠다, 뚫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많이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9일, 20일 날 한 조사에 따르면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이 불체포 포기 특권 선언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2.1%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는 36.6%가 나와서 일단은 그 선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향후 지지율과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실제 이런 이제 또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이 오느냐 그 여부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 만큼의 행동을 취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건 저희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배 수장님,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쌓이고 쌓인 뭐 리스크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돈봉투도 있고 또 코인도 있고 그 외에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쌓이면서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민주당의 거점이기도 하지만 도덕성, 윤리성을 유난히 또 강조해 왔거든요. 네. 이 부분도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평가로 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 거점 세력에 대한 새로운 임무를 놓고서 타진되고 있다. 네. 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은 뭐 그동안 호남에서의 이낙연 전 대표의 위상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기억하실 텐데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도 광주 전남은 이낙연 전 대표가 더 높지 않았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더 많은 경선에서의 득표를 얻어내기도 했었고 또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참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군불대기가 호남 민심을 좀 옮겨가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여론조사 기간마다 각 당 지지율 흐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네. 최근 양당 지지율 추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떤 점입니까? 일단은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전국 지표조사 때문에 많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지표조사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0%포인트 가량 격차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 25%까지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요거는 좀 설문 구조가 다른 조사 회사들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대통령에 대한 MBS는 대통령에 대한 문항들을 좀 상당히 많이 묻다 보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 성향층이
이탈이 좀 많이 있어서 특별히 더 25%까지 떨어진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면에 ARS 쪽에서 특히 오늘 말씀드린 그 RN서치의 경우는 민주당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43.1%로 국민의힘의 그 37.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ARS 조사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좀 약간의 그 혼란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지지층이 결집된 상황 속에서의 그 약간의 등락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무당층이 NBS에서는 32%, 갤럽에서는 29%. 그렇습니다. 이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뭐냐면 기존 정당에 대해서 정말 이 신물이 날 정도로 비호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은 아니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 왜 이것이 비호감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런 성향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정당 하나하나 이렇게 진정성 있게 물어보면 정말 바닥일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신당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지지율이 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선택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 정당에 대한 극한 정말 극한 정도의 수치까지 이르는 그 유권자들의 심정이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제3정당이 나올 정도면 기존 정당을 뒤엎을 만한 정도의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 정당을 뒤엎을 만한 사람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기존 정당을 뒤엎을 만한 이념이나 지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사례에서 제3정당이나 신당 지역 기반의 유의미한 세력들을 보면은 김종필이나 또는 이해창이나 또는 권영길이나 또는 안철수나 이 정도의 인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방금 전 신당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뭐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출마를 두고도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신당 얘기도 있고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여당에서도 지금 이 TK 정당 아까도 이제 앞타임에서 네. 얘기했는데 TK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야권에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실제로 무당파층이 많은 속에서 그런 신당들의 흐름으로 이어져 갈 것이냐 그거는 저희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소 정당들의 어떤 신당 창당 움직임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인물 중심으로의 어떤 큰 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신당 그거는 이제 이 지금 현재 근데 그러면 이 신당 창당 논의가 이루어지는 무당파층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금 거의 50대 후반 정도 나오잖아요. 그 네. 흐름도 여기 안에 담겨 있고 또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무당파층 사이즈가 커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우병우 전 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인데 TK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경산 지역부터 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경산시 다자 대결에 대한 조사, 물론 다자 대결이고 이게 아직까지 총선의 본격적인 조사는 아닌 점을 좀 참고를 해서 보셔더라도 최경환 37.9예요. 네. 그다음에 바로 윤두현 의원이 현직 의원이죠. 현 의원인데 네. 현 의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을 정도예요.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네. 보시면 이제 영주 봉화에 자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지금 현직이 박영수 의원이 현직인데 지금 더 높아요. 30.3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적어도 TK 지역에는 최경환과 이 우병우라는 두 사람 이게 선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호충의 싸움입니다. 인호충이 뭐냐면 인지도와 호감도와 충성도의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우병우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워낙 오랫동안 이 지역의 영향력을 또 직간접적으로 또 행사를 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런 여론조사에서 실제 이제 총선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 이야기는 뭐냐? 개인기로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 거들어버리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뭐 특정한 여론조사 가지고 전체를 다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없습니다만 어쨌든 참고로 하나의 하는 흐름으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예. 설명이시군요. 네. 이수아님, 대구 경북에서요 친박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높은 모습인데 내년 총선 공천에 친박계 인사들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 소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여당 내에 이게 분열을 가져오는 지금 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에서 이 지금 친박 인사들에게 공천을 주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줬다가는 지금 수도권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서 이렇게 공천을 주게 되면 여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무소속으로 만약에 공천을 주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여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그 대통령 지지율 흐름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압도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좀 지탱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부정평가가 어떤 때는 더 높게 나타난 적도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그 긍정평가를 높이는 것만이 이 여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양영자 그 무소속 의원이 한국의 희망이라는 네.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금태섭 전 의원도 움직이고 있고요. 뭐 기대와 함께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네. 제3지대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나 또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의 경우는 수도권과 그다음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 틈새 시장을 좀 파고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에서 이제 신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뭐 양향자 전 의원은 이제 현역 5명을 좀 염두에 두고 영입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 아까도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대권 주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 속에서 신당의 성공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직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예.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시청. 네. 당장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특혜 지역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홍준표 시장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죠. 경찰은 역시 공권력이고 윤석열 정부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TK에서 충돌, 조금 전에 또 분석해드렸던 친박 세력과 또 기존에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충돌 이렇게 되면 적어도 TK 지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 조직화 이 가능성을 또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경환, 우병우, 홍준표 뭐 이렇게 묵히지 않는다는 또 묵힐 수 있다라는 또 현상을 또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총선 때 또 다른 TK 지역 내에서 왜 TK 지역에서 아직까지 이 대통령의 윤심 장악력이 온전하지 않다. 또 하나는 지금 행보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TK 경쟁력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구성이나 대통령실의 구성을 보면 또 친이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대구 지역에서의 친이 친박 재대결 이런 양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영남권 물갈이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개인사 플러스 이제 공천 헌금 의혹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도 하고 또 탈당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검사가 이제 그 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부터 해서 영남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점 괴담처럼 지금 여권 내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TK 지역의 신당 창당 문제와 그다음에 그 PK 지역에서 이제 그 현역들이 교체될 것이다. 이게 자체가 지금 여권에서는 생각지 못한 굉장히 그 총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 당대표의 리더십, 이런 어떤 그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는 당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여전히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같이 좀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은요, 그 지난 대선 때도 나타난 게 핵심 지지 기반이 없는, 그래서 이 그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지지율 특징을 보였었거든요. 그게 네. 여기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배 수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지금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대통령의 발언 시점이나 발언의 파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란이 오래 갈 거냐,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슈가 또 이슈를 덮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에게는 잠깐은 이제 부정적일 수 있지만 아주 오래 가는 현상으로는 그렇게 이어질 것으로는 분석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킬러 문항과 그 다음에 일타 강사, 네. 그 다음에 사교육인데 이 사교육 쪽으로 옮겨간다면은 오히려 일단락될 수 있는데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이나 이런 쪽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된다면 또 논란이 지속될 수도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그런데요,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를 보면 교육 정책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여론이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수능에 대한 교육 정책이 향후 지지율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재되어서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이슈라고 보셨는데 저는 네. 이게 계속 지금 이어갈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들은 지금 이 수능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능 세대가 아니어서 정확한 그 현실을 잘 모르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은 20대 초반이라든지 30대 이제 이 수능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학부모 세대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30대에서 이 RN서치 조사에서도 30대가 6.5%포인트나 긍정평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0대의 이러한 불만이 그렇지 않아도 그 30대, 40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이게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더 붙이면 연령대에서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 이유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연령대가 이럴 거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긍정 평가 이유로 삼는 비율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그렇습니다. 펼치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론 흐름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 교육 정책이 또 마찬가지로 좀 진영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것이 미치는 지지율 영향은 오히려 양방향이다. 한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통령의 긍정과 또 부정 양쪽 방향을 다 향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배 소장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서 이제 여야 공방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전기부 돌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예. 서로 다른 여야의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일단 여론조사로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면 여론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앞으로 이제 정부의 대응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선적인 것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우선적으로는 수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방류를 한 게 아닌데 노량진 수산이든지 우리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든지 군산 시장이든지 이런 데서 더 이상 회를 못 먹겠다. 이렇게 이제 번져서는 곤란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또는 향후의 방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안전 문제로 있는 이걸 정부가 어떻게 과학적 검증 차원을 넘어서서 심리적 불안에 대한 관리를 할 준비와 대응을 하냐 이게 사실은 더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7월 방류 전에 정부가 어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지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에 수시국이 필요하다. 수시국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산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찰단에 대한 이해, 네. 그 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에 나온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 소장님, 근데 일본은 지금 7월 방류 계획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지율 흐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변수, 그다음에 핵 원전 사고에서 흘러나오는 이 오염수라는 부분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방출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수산물 개방으로까지 압력으로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서명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영향을 미칠 현안 핵심 한두 가지 꼽으라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속 좀 이어지는 이슈들입니다. 수능 관련해서도 조금 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도 이제 7월 임박한 일본의 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또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미디어입니다. 이 방통위원장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하루 만에 철수했습니다. 내부 유혈 충돌 사태를 피하는 등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대 위기를 모면했지만 리더십과 국가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는 미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있었고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파고를 넘기 위한 여야 간의 생산적인 대화 등 초당적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이 급기야 회초리를 들어야만 변화가 있을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